기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에서 낸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원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폐배터리 관련 기업하면 이제 대표적이자 좀 상징적인 종목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폐배터리 시장에 이제 국내를 떠나서 거의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2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한 지금 3년 차 정도 되는데요.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차 캐즘을 논할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주목을 엄청 많이 받았었고 주가가 공모가가 5만 원이었는데 그때 18만 원대까지 가면서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 미만으로 지금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요. 업체는 국내에서는 폐배터리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가진 그런 최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논할 때도 전공정, 후공정을 논하듯이 이 폐배터리, 2차전지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해외 6개국의 전공정, 즉 이제 동사는 리사이클링 파크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폐배터리를 수거해야 되잖아요. 수거해서 그거를 열 처리하고 그걸 또 분해하고 파쇄해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 가루가 이제 블랙 파우더 아니면 블랙 매스, 뭐 배터리 파우더 이런 용어로 부르는데 그런 걸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6개국에서 수입 조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후공정을 하는데 이제 후공정은 재련 공정입니다. 그래서 습식공법을 통해서 재련을 해서 마치 이제 고려한처럼 그런 재련 공정을 통해서 배터리 주요 5대 광물이죠. 니켈이라든가 리튬, 코발트, 망간, 구리 이런 5대 금속을 회수해서 다시 전구체라든가 양극재 업체로 보내는 즉 자원 순환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개요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해외에서는 이 전공정으로 그 리사이클링 파크라고 이제 동사가 명명한 그런 해외 전처리 그런 공장들이 6개국에 있고요. 주로 이제 최대 고객사가 삼성 SDI다 보니까 주로 삼성 SDI가 나가 있는 해외 거점 예를 들면은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뭐 폴란드, 헝가리 이런 쪽에 주로 나가 있고 올해 초에는 또 3월에 인디애나주 미국 북미 공장까지 진출을 해서 지금 6개국에서 리사이클링 파크 전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달해서 국내에는 주로 이제 본사가 군산에 있는데요. 군산의 1, 2공장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신규로 가동한 새만금 상공장까지 하이드로 센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습식 재련 공장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로 재련을 해서 직접 메탈을 회수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전기차가 등장한 지도 뭐 십몇 년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폐배터리가 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간이 왔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산업의 흐름을 기반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은 동향을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나요? 네,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탄소 저감을 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결국 폐배터리가 버려지면 이건 환경의 유해 물질이 될 텐데 이걸 다시 자원을 이제 회수해서 산업에 다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친환경 그런 무드에 맞는 그런 이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자원이 유한하다 보니까 계속 고갈되고 있고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경제성도 같이 우리가 경제성도 따져볼 수 있는 경제성 면에서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 도시광 산업에 대해서 산업 리포트를 발간한 적이 있어요. 2011년도인데 그때 도시광 산업이라는 개념이 시장에서 이제 되게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아마 또 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년 이후에 계속 이제 미국이 달러를 풀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화되니까 금 가격이 올랐고 금이 오르니까 또 은도 따라 오르고 하면서 금 가격이 뭐 5천 불 간다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이때 도시광산업이 되게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니까 이때 주목하게 된 게 금 광산에서 금의 광석을 캐면은 거기에 그 돌덩어리 속에 5g이 1톤에 이제 묻어 있는데 이걸 폐배터리가 아니죠. 그 당시엔 휴대폰밖에 없었으니까 네. 노트북이라든가 IT 기기, 휴대폰에서 그걸 1톤을 회수했을 때는 금의 그 함량이 400g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8배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도시 광산업, 어번 마이닝의 그런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결국은 광산에서 캐는 그 경제적 효과보다 이 도시, 말하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그런 IT 산업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그 도시 내에 쌓여 있는 도시 광산의 그 힘이 훨씬 크다.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산업으로 이제 부상을 시킨 건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14년 전에 썼을 때는 우리가 도시광산업 하면 그게 IT 기기에서 주로 나온다고 봤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기차가 부상하면서 네. 전기차가 부상한 게 2010년대 중반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차트도 보시자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 건 사실은 2020년 이후거든요. 가파르기가 훨씬 더 가팔라졌잖아요. 2020년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라는 게 보통 한 70%에서 80%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이제 성능이 저하돼 가지고 전기차, 고성능을 요하는 전기차에선 사용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다시 뭐 재사용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걸 아예 파쇄해서 이렇게 습식 재련을 통해서 리사이클링해서 이제 다시 5대 금속을 회수해서 또 다시 자원 순환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업계에서 보자니 2010년대 중반에서 시작했으면 보통 배터리의 그 교체 주기를 7년에서 10년 정도로 주기로 보거든요. 그럼 2025년 정도를 사실은 그 타이밍으로 본 거예요. 2025년 정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본격적으로는 2020년 전후로 이게 크게 늘어났다고 보면은 지금 다시 봐서는 2027년 이후부터 한 2030년 사이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그런 배터리들이 폐배터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 정도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 산업이 그 원료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일단 양극재 업체들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양극재를 만들고 전구체를 만들고 양극재를 만들 때 초기에 불량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그 불량에서 이제 스크랩, 공정 중에 나오는 스크랩을 사용하는 거, 그게 이제 배터리 업계의 공정 스크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 사용 후 배터리죠. EOL이라고 해서 end of life거든요. 사용 후, 즉 수명이 다한 배터리. 즉 우리가 5년, 7년, 10년 지나고 나서 이거를 교체 주기가 도래한 그 배터리를 말하는데 그게 본격화될 시기가 2025년 정도로 봤는데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요 EOL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정 스크랩보다 많아지는 시기를 2025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발생량이 엄청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배터리 파우더. 이거는 이제 반제품이죠. 동사가 해외에서 제가 그 반제품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배터리를 파쇄해서 직접 가루로 만든 그 블랙 매스, 블랙 파우더, 배터리 파우더를 가져다가 쓰는데 동사의 경우에도 이 비중이 한 55%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반제품으로 이제 해외에서 조달하는 게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배터리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재사용, 리유즈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ESS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한 번 더 사용을 해보는 거죠. 70~80% 성능이 떨어져도 이거는 ESS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그쪽으로 돌려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리사이클링의 공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리사이클링하는 그 재련의 공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공법은 철강이든 금속이든 다 통용이 되는데 우리가 건식, 습식 말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네. 건식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영어로는 파이로, PYRO, 파이로메탈러지라고 부르는데 주로 포스코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코라든가 LS&NMM, 그 LS 니코동 재련이죠. 즉 광물을 가져오면 그걸 불로 때우는 거죠. 불로 때워서 그걸 이제 로에 넣어가지고 그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로 떼기 때문에 그게 뜨거운 쇳물로 남고 그 쇳물 속에서 들어있는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파이로메탈러지 건식공법입니다. 포스코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건식공법은 쉬워요. 예를 들면은 배터리가 있다고 하면 폐배터리를 분해하질 않습니다. 그냥 용광로에 놓으면 돼요. 그냥 놓으면은 그게 쇳물이 돼가지고 그 안에 이제 유가금속을 하나씩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이 건식공법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요 이제 배터리의 주요 핵심 광물이 리튬이잖아요. 네. 리튬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건식을 쓰면은 리튬은 결국 잔사, 그 레디듀라고 하는 그 슬래그에 남아요. 찌꺼기에 남아서 결국 이 리튬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시 습식공법을 통해야 되는 결국은 건식으로 시작해도 습식이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이 폐배터리를 궁극적으로 종류에 상관없이 다 뽑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은 습식공법이 필요합니다. 습식공법은 하이드로가 들어가잖아요. 하이드로메탈러지라고 해서 하이드로는 물이잖아요. 황산과 물이 섞인 그 수용액 속에 이 광물을 침출시키는 거예요. 이 수용액 속에 광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불리고 그 안에서 이제 화학작용을 통해서 하나씩 발라내는 건데요. 결국은 침출이라고 해서 리칭공법 또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불순물을 정제하는 그런 공법을 쓰고 결국은 전해공법, 전기 분해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광물을 떼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캐스팅, 주조공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고려아연 생각하시면 돼요. 황산으로 메탈을 녹여서 수용액 속에서 하나씩 뽑아내는 공법인데 이 공법을 쓰면 리튬과 황산 메탈, 황산 니켈, 황산 망간, 구리까지 한꺼번에 5가지 종목을 그 금속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처리도 해야 되고 또 투자비도 많이 들고 또 폐수가 오염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환경적인 기준도 되게 높은 그런 기준을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5대 광물을 다 회수하기에는 이 습식공법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도시광산 업체들을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이 재련 업체들이 우리가 글로벌 이 재활용에도 유리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로 우리가 재련 업체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리사이클링 산업이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은 글로벌 우리나라의 그런 주요 이제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도 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배터리를 실제 제조하는 업체들도 이 리사이클링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제일 큰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6대 그런 전처리 공장을 갖고 있고 국내 또 세 공장에서 이제 습식 재련업을 하고 있는데 IS 동서 같은 경우는 매출의 규모에서는 지금 1,000억대 초반 되는데요. 동사에 이어서 한 2번째 정도 규모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IS 동서는 이제 콘크리트라든가 건설업에 주요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제 그룹사 자회사를 통해서 인삼 몬터스라고 그 폐차를 통해서 이제 재활용으로 하는 그 원소재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 모터스가 이 폐차 재활용 산업에서 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4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인삼 모터스를 통해서 이걸 원소재를 조달해서 또 IS 에코
뭐 이쪽에서 이제 그 전처리 후처리 공정을 통해서 메탈을 회수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업체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LNF 양극재 업체잖아요. 양극재 업체인데 올해 JS 화학 이 자회사인데요. 이 업체를 통해서 올해 전처리 공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후처리 메탈을 회수하는 공정까지는 못 갔고 전처리 공장에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포스코 경우에도 배터리 소재 그 자회사 갖고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네. 양극재 회사를 갖고 있고 뭐 음극재도 하고 있는데,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란 자회사를 통해서 이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아직 1,000억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업체로는 SK 테스가 상당히 해외에서 지금 크게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에코플랜트가 1조 규모를 투자했습니다. 2022년도에 1조를 투자해서 미국에 SK 테스라는 미국 자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도시광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업체를 인수했고 또 네덜란드에 또 전처리 재활용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북미 쪽에서도 북미가 아무래도 이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 이 AI 반도체 수요가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메카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거의 40% 정도 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ESS잖아요. 네. 저장 장치인데 그럼 이거를 재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ITAD라는 개념의 데이터 센터를 재활용하는 공장을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테스는 북미 지역에선 이 데이터 센터를 연계한 그 ITAD 그 데이터 센터를 재활용하는 사업까지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LS 엔솔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에서 중국의 CATL, BYD에 의해서 글로벌 3대 배터리 업체잖아요. 그리고 양극재도 LG화학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 업체가 이제 또 그 리사이클링, 결국은 이제 이게 다 ESG랑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주로 투자의 방식이 해외 기업을 지분 인수하거나 아니면 JV로 이렇게 제휴를 해서 업체에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리사이클링 산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는 자회사 CNG를 통해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그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 규모는 이제 700~800억대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업체가 이제 이걸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회수를 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 전구체 업체로 나가서 또 양극재로 가는 이런 산업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 산업에 네.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동향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성일 하이텍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투자 포인트는 뭘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원료와 기술력입니다. 그 원료, 해외에서 폐배터리를 수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그 원료를 가지고 와도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그 재련 공법, 즉 습식 재련이겠죠. 습식 재련 공법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6개국의 그 전처리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국내는 아무래도 전기차의 그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중국이라든가 미국 또 유럽 글로벌 그런 전기차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그런 해외 거점으로 이제 원료 소싱 그 해외 거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에서는 지난해 가동한 새만금 상공장까지 그 캐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료를 12만 톤을 연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말하는 원료는 폐배터리 스크랩 원료입니다. 그래서 12만 톤을 처리하고 있고, 또 그럼 제품의 캐파는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느냐? 그 배터리 소재로 말할 때 그럼 전기차를 연간 몇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느냐를 말하거든요. 기존의 군산 1, 2공장일 때는 전기차를 10만 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난해 6월에 이제 새만금 상공장이 가동하면서 새만금 상공장만 봤을 때 거의 30만 대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30만 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캐파거든요. 결국은 연간으로 10만 대에서 기존 10만 대에서 40만 대까지 전기차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밸류 체인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업체가 미국에도 나갔고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제 유럽 시장인데 폴란드에도 공장이 있고 또 헝가리에도 공장이 2개나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북미 글로벌하게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은 북미하고 유럽이 가장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될 시장인데 그 분야에 있어서 동사가 그런 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유럽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해외 전처리 공장이 이 성일 하이텍만한 공장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 업체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중국이 이제는 또 미국의 그런 IRA법이라든가 그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에 의해서 중국산이 이제는 중국산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중국이 묻지 않은 비중국의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고 봤을 때 성일 하이텍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IRA 미국에서는 IRA 또 이거에 상대되는 개념이 이제 유럽에서는 CRMA라고 해서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그런 법을 지금 발효를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은 뭐냐면 결국은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규제가 없다면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포함된 배터리 셀 업체, 양극재, 전구체, 폐자원 업체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거의 90% 이상의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 원가가 워낙 30% 이상 낮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경쟁을 해서는 중국 업체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대중국 규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수요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면은 지금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규제가 대중국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럼 중국이 아닌 시장에서 중국의 소재가 아닌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업체들이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전구체, 이 폐자원업체까지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유럽에서는 이번에 그 CRMA법의 그 골자가 결국은 한 개국에 쏠린 그 원자재 조달 비중을 낮춰야 된다. 예를 들면 중국산이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유럽 영내에서 중국산 비중은 65%를 넘을 수가 없다. 그러면 중국산이 줄어드는 만큼 영내 생산 비중을 높여야 되고 특히 그 재활용 비중을 15% 이상 높이자. 결국은 동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규제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동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다. 물론 지금 배터리 소재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매출도 많이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익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 이런 상황에 상당히 지금 저점에서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성장에 관계된 투자 포인트인데요. 새만금 3공장이 가동됐다고 말씀드렸는데 2,500억이나 투자가 된 상당히 이제 그 회사의 설립 후에 최대 투자가 이미 완공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생산 능력이 제가 기존의 전기차 10만 대에서 40만 대까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메탈을 회수할 수가 있냐면은 코발트가 한 2,300톤, 그리고 니켈이 8,000톤, 탄산 리튬을 6,000톤까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이게 생산 능력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메탈 가격이 하락했지만 지금의 메탈 가격을 감안했을 때 한 3,800억 매출액 기준, 풀 가동을 했을 때 3,800억까지도 가능한 지난해 매출액이 1,300억 대였으니까요.
2배, 3배 정도 매출액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배터리 소재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했는데 배터리 소재 가격만 조금 더 올라주면 연 매출이 거의 5천억 정도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산 공급망 밸류체인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적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최근 시장에서 전기차 뭐 혹은 2차 전지 관련 동향을 봤을 때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또 썩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네. 성일 하이텍은 어떤가요? 네, 마찬가지로 뭐 2차 전지 셀 업체들 우리가 뭐 배터리 3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양극재 4사를 보더라도 그 전구체 업체를 보더라도 같은 패턴의 그런 실적 악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배터리 소재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캐즘을 얘기하고 있죠. 즉 쭉 잘 나가다가 이제 그 틈에 빠진 상황, 그 캐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기 수요 둔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여지는 성장률은 뭐 우리가 연간 배터리 소재라든가 뭐 셀 제조사의 그런 성장률을 보면 20-30%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거는 굳이 지역별로 따져 보면 중국이 40-50%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또 우리나라, 일본 이런 서구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캐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동사도 최근 2년 사이 적자를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300억대니까 거의 2022년, 23년에 평균 매출액이 2,000억대 중반이었거든요. 2,500~600억대였으니까 거의 매출액이 절반 정도 가까이 빠진 상황이고 지난해 또 영업이익 적자 폭이 상당히 컸고요. 700억대 이렇게 영업 적자를 보였는데 결국은 캐즘에 의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양극재 소재 사용량도 줄어들었고 동사의 이제 원료가 결국 양극재나 이제 전구체 업체에서 나오는 그 스크랩 양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줄어든 거죠. 그리고 소재 가격도 주력 소재가 이제 니켈하고 리튬, 뭐 코발트 쪽인데 주요 2대 소재는 리튬하고 이제 코발트인데 니켈하고 이제 리튬인데 많이 빠졌습니다. 소재 가격이 니켈이 지난해 뭐 16,800불 톤당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15,000불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리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일 때 그 킬로그램당 580위안이었어요. 탄산 리튬 기준으로 580위안. 근데 그게 60위안까지 최근에 떨어졌고요.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리튬 가격이. 그러면서 리튬 부분에선 가격이 판매량보다는 가격이 이제 실적 악화를 가속화시켰고요. 또 동사의 그 좀 내부적으로 보면은 동사가 해외 6대 그런 전처리 공장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공장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고 헝가리에 1, 2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전체 종속기업의 매출액 중에 헝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에서 65%예요. 그러니까 헝가리가 잘해야 되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대까지 빠졌습니다. 잘 나갈 때 600억대였거든요. 이렇게 6분의 1 토막 난 거는 헝가리 부분에서 이제 수요 둔화가 있었는데 특히 동사의 최대 고객사가 삼성 SDI입니다. 이 최대 고객사가 주로 최대 생산 거점으로 갖고 있는 데가 또 헝가리 공장이죠. 삼성 SDI가 헝가리에서 잘해야 되는데 2023년도에 매출액이 SDI의 헝가리 법인 매출액이 한 8.5조 원 정도 되다가 지난해 6.5조 원으로 이제 매출액이 줄었고요. 한 23% 줄었고 또 이익도 삼성 SDI 헝가리 법인이 한 1,900억 정도 이익을 내다가 지난해 대폭 적자를 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사도 타격을 받았고 또 SDI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나가는 그 전기차 브랜드가 BMW라든가 아우디 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미국의 전기차 고급 전기차 리비안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3대 주력으로 나가는데 BMW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아우디의 경우에는 그 제일 큰 전기차가 Q8 이트론이라는 전기차가 있거든요. 워낙 고가고 이제 고가 사양이다 보니까 요즘에 고가는 안 팔리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요 둔화가 있었고 아예 그 Q8 이트론을 생산하는 벨기에 공장이 지금 폐쇄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와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우디의 그런 수요가 둔화되었고 또 리비안의 경우에는 동사가 이제 NCM, 3원계 NCM의 양극재를 에코프로 그룹이 공급을 했는데 그게 LFP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안의 배터리 소재가 기존에는 3원재 양극재 NCM에서 LFP로 바뀌면서 이제 동사의 배터리 소재 공급량도 줄어든 거죠. 그래서 헝가리의 부진, 특히 삼성 SDI의 부진과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헝가리 부분에서 실적 악화가 있었고 또 하나의 사실은 이제 그 2023년도에 동사의 헝가리 법인이 주 정부, 헝가리 그 정부로부터 가동 중단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때 폐 배터리를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 하고 그때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23년도에. 그러면서 가동 중단되면서 그 여파가 25년인 지금까지도 2년,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1,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은 가동 중이고 지금 2공장에서 그 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열 처리를 하는 그 설비가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거를 그 인허가가 지금 될 것 같은데 7월 중에 인허가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일부는 가동하고 있지만 그게 가동이 되어야 이제 헝가리 부분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올해 1분기까지도 적자가 이어졌거든요. 1분기는 매출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334억.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으니까 매출액은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은 소재 가격이 워낙 지금 저점에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출액이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영업 적자는 커졌어요. 155억으로 적자가 커졌는데 이것은 새만금 상공장이 작년 6월에 가동을 했으니까 그 2,500억이나 투자가 되었고 그 투자에 대한 그 감가상각 비용이 올해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새만금 공장은 하이드로 센터 즉 그 습식 지령 공장이다 보니까 전기 분해를 하거든요.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결국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력 비용이라든가 지금 감가상각비 문제 때문에 지금 비용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으로 있고요. 연간으로는 지금 2분기는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는데 최근에 그 단일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 그 세계 최대 전구체 기업인 CNGR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1위 세계 1위 업체인데 그 CNGR이 아프리카 최대 공장으로 모로코에 투자한 그 컵코라는 그 전구체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동사가 208억 원 정도의 그런 그 소재를 황산, 니켈, 뭐 코발트를 공급하는 그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기에 전체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걸로 봐서 1분기는 매출액이 300억대였지만 2분기에는 600억대 중반까지 지금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1,880억 원대, 한 38% 정도 전년 대비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영업 적자는 이어지는데 지난해 700억대에서 500억대까지 적자 폭은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관건은 헝가리 부분이 해외 그 전처리 공장에서 헝가리 부분이 다시 회복하느냐 여부, 그리고 지난해 가동한 그 새만금 공장이 아직까지는 가동률이 50% 미만인데 동사에서는 연말까지 한 80%까지 보고 있거든요. 새만금 공장이 가동률이 올라가는지의 그 여부와, 그리고 최근 3월 달에 투자한 그 미국의 인디아나 공장, 전처리 공장이 새롭게 가동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가동률이 얼마나 빨리 올라설지, 그 부분이 향후의 실적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폐배터리 관련주 하면 성일하이텍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상장사 중에 비교 가능한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성일하이텍의 밸류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데요. 22년 7월에 상장을 했고 그 다음 월에 바로 세비캠이라는
업체가 상장을 네. 했습니다. 두 업체가 그 당시에 상당히 뜨거웠어요. 22년 중반 때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시장이 완전히 그때 관심이 엄청 크게 열광을 하던 그죠? 열광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상장했을 때 멀티플도 높았고요. 동사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리기에 공모가가 5만 원인데 18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세비캠의 경우에도 3만 5천 원의 공모가로 상장을 했는데 이게 18만 원대까지 똑같이 갔었기 때문에 동사는 시가총액이 2조 원대에 갔었고 세비캠은 1조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동사가 지금 5천억 좀 미만이니까 한 4분의 1, 5분의 1 토막 정도 지금 나 있는 상황이었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1조까지 가던 회사가 지금 1,000억 하고 있어요. 10분의 1 토막으로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멀티플로 보면은 동사가 PBR 3배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2차 전지 소재 업종, 양극재, 전구체 상장사들의 평균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양극재 업체들, 세비캠은 지금 워낙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또 매출의 규모가 300억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상장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또 최대 주주가 증여를 하면서 증여가 또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증여세를 낼 수가 없어서 오히려 최대 주주가 지금 바뀐 상황이에요. 증여세 문제로 자식한테 증여를 못하고 최대 주주가 지금 팔고 나가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액 규모가 300억대밖에 안 되고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요 피어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가 주로 배터리 5대 금속을 만들어서 주는 1차 그 수요처는 전구체 업체들이거든요. 전구체 업체들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에코앤 드림이라든가 이런 상장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전구체 업체로 일단 가서 또 양극재 업체로 이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피어로는 6개 양극재 업체들 4개 하고 이제 에코프로 드림이 에코앤 드림이랑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상장된 전구체 업체까지 이렇게 6대 업체를 봤을 때 이 6대 업체들의 평균 PBR은 3.7배 정도 됩니다. 3.7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머티는 아무래도 글로벌 그런 최대 공급망체는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프리미엄을 높게 받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PBR이 6배가 넘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두 개 에코프로 그룹의 그 아웃라이어를 빼면 나머지 양극재, 전구체 업체들의 평균 PBR은 3.1배입니다. 동사의 PBR하고 비슷하다는 소리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폐배터리 업체들도 양극재나 전구체, 배터리 소재 업종의 그런 멀티플을 지금 그대로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을 보더라도 거의 업종 중에 이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인데 거의 60% 이상 평균 이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코발트 가격이 조금 올랐고요. 네. 또 리튬 가격도 58불 뭐 킬로그램당 58 위안까지 빠지는 게 지금 68 위안까지 조금 올랐고 또 이 소재 업체들의 단점이 그동안 2년여 동안 계속 빠지면서 재고로 갖고 있던 가치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재고 평가 자산 손실이 계속 발생을 했고 이게 충당금으로 계속 실적을 눌러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출액은 이제 가격이 지금 밑바닥에서 기고 있지만 정상화되었고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그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계속 늘어날 걸로 지금 보는 시점이고 가격은 저점에서 반등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 시점으로는 상당히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저점을 기고 있고 더 악화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재 가격이 지금 저점에서 살짝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절대 수준의 그 가격은 많이 지금 빠져 있다. 그 니켈 가격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격들이 춤을 춘 거는
2002년 2월에 그 러우 사태, 전쟁 사태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전쟁 전에도 21년도부터 우리가 공급망, 뭐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밸류 체인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렵고 이런 와중에 이제 전쟁까지 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니켈 가격이 뭐 거의 4, 5만 불까지 뛰다가 지금 15,000불 하니까 3분의 1 토막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발트도 이 파운드당 한 40달러 정도 하다가 지금 15불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한 지금 19.5불 정도까지 살짝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리튬이 뭐 아까 말씀드린 데 580위안 하다가 지금 킬로그램당 지금 68위안까지 10분의 1 토막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수준의 가격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게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몇 주 안 됐죠. 1, 2주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 수정 법안, 즉 감세 법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OBBB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해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업종에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법안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화석 연료 쪽으로 이제 중점을 두면서 이전에 바이든 정부가 추구했던 신재생이나 이 전기차 쪽에 산업을 이제 지금 누르는 이런 법안일 텐데, 결국은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 이 북미 지역에서 한 대를 살 때마다 이제 7,500달러, 거의 7,500달러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의 보조금 혜택이 있었고, 그게 2032년까지 유지되는 법안이 있었는데, 이 수정 법안에 따라서 2032년에 종료될 것으로 보였던 그 법안이 올해 9월 말로 7년이나 당겨졌습니다. 9월 말이 되면 보조금 혜택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진출은 했는데, 그 생산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AMPC라고 해서 그 현지에서 생산을 하면은 그 현지 첨단 생산 세액공제라고 해서 그 현지 생산분에 대해서 보조금 혜택을 주는, 그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2032년까지 그 부분은 유지가 될 걸로 보여서 다행이지만, 문제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크게 이슈가 될 걸로 보이는 그 보조금 혜택, 7,500불의 혜택이 이제 9월 말로 종료가 되니까, 아무리 그 생산세액공제가 유지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미국에서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은 CB 만기가 도래하는 거에 따른 이제 오버행 이슈인데요. 500억 정도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었고, 현재 이제 400억 정도의 전환사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올해 10월 30일에 전환 청구 기간이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전환가액이 지금 5만 5천 원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주가가 3만 원대잖아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환가액이 최저한도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0월이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3만 원대 주가에서 이 물량이 출회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5만 5천 원대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충분히 이제 그 시기는 도래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오버행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부문에 있어서 강자로 꼽히는 성일 하이텍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원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선호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오파스넷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가 FM 가이드에서 찾아보니까 김선호 연구위원님이 쓴 리포트가 유일하더라고요. 예. 네, 리포트 제목에 이제 네트워크 통합 업체다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던데, 장비 기업과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그 네트워크 장비 시장 사업자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 대한 시장의 리서치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그 네트워크 장비 구성과 관련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오파스넷을 설명을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이 장비망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형 아파트라던가 대형 건물 이걸 액세스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그 사용자가 붙어 있는 와 관련 있는 망이 있고요. 이것들을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이 국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냥 통신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시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 센터로 가서 인터넷과 연결되는 크게 3층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비 내에서도 오늘의 장비가 엄청 많은데 이 기업을 설명하는데 핵심이 될 만한 장비는 스위치하고 라우터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라든가 이렇게 데이터가 오고 가는 데 있어서요, 분명히 그 데이터가 모이는 지점이 있을 텐데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갈지 이 교차로에서 교통경찰처럼 이 데이터 여기서 왔으면은 어디로 가라, 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이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단계, 통신 국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 이런 기업이라던가 아파트, 주택에서 모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다시 오게 되면은 이것 또한 스위치를 통해서 라우터로 전송이 되고요.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망에서 새로운 망, 그래서 유선망에서 무선망으로 간다던가 했을 때 꼭 필요한 게 라우터고, 스위치랑 어떻게 보면 기능이 비슷한데 이 데이터가 왔으면은 네가 어느 길로 가면 돼, 이게 가는 게 제일 좋아라고 얘기해 주는 게 라우터다. 그래서 스위치나 라우터나 데이터의 교환망, 그러니까 교차로 같은 곳에서 적절한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이렇게 모인 통신 국사에서 모인 데이터들이 데이터 센터로 가고, 여기서도 똑같이 라우터를 다시 한 번 더 거쳐서 인터넷으로 데이터가 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나 아파트에서 그 생성되는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요. 이 데이터들을 모으다 보면은 인터넷망에서 소화해야 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신뢰도, 속도, 이런 신뢰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라우터에 국내 주요 제조사가 무라고 적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기술 장벽이 높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 시스코와 그리고 주니퍼, 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교환 장비라고 하는 데이터가 오고 가는 이 교차로에 있는 라우터와 스위치에서는 그 해외 업체들의 힘이 세고, 시스코와 그 주니퍼, 이 두 기업이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와서 보시면은 그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네트워크 장비는 크게 통신, 기업, 데이터 센터 이렇게 쪼개서 보고 있고요. 이 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시스코가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쪽에서는 시스코가 점유율이 높지가 6%입니다.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업 쪽에서 기업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 시스코 점유율이 39%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기업 네트워크 쪽에서는 시스코가 절대적인 강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점유율을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은 보시면은 가트너가 그 데이터 센터 스위칭 시장 경쟁력을 분류했을 때 최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주니퍼, 그리고 화웨이, 그다음에 시스코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하는 장비 쪽에서는 시스코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내 쪽 점유율도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세 개의 데이터는 그 글로벌 기준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점유율을 표시한 건데, 국내 통신사를 제외하고
공공 ICT 장비 시장에서 계약 현황 조사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시스코의 점유율이 27.0%로 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 장비가요, 그 시스코 장비로만 구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델 같은 서버도 필요하고요, 이것저것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그러니까 소비자는 기업이 되겠죠. 네트워크를 투자하는, 바로 장비를 사서 네트워크 장비를 까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통합업체, 오파스넷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트워크 통합업체한테 우리 설비 좀 해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 통합업체가 이 회사에 맞춤으로 해서 이 설비를 깔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파스넷,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오파스넷은 네트워크 인테그레이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핵심 장비에 시스코와 주니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파스넷은 시스코의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코 장비를 대부분 납품하는 회사, 시스코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시스코는 전 세계에 수많은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코 개발자 플랫폼에 따르면요, 시스코 본사와 거래를 하는 업체는 전 세계에 30개밖에 되지 않고요. 그 외의 고객들은 전 세계 6만 개의 시스코 파트너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스코 매출에서 파트너를 통한 매출 비중은 85%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건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네트워크 장비의 특성상 제품에 대한 단수 판매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 지원, 컨설팅,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스코가 직접 이걸 대응하기 어려워서 이 파트너를 통해서 대응하기는 파트너를 통해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시스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네트워크 장비사들이 이런 파트너를 통한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요, 시스코의 파트너 등급입니다. 시스코의 파트너 등급은 셀렉트, 프라이머, 골드로 구분되는데요. 시스코 골드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가 부여하는 최고 수준의 파트너 인증 등급이고요. 이 시스코 골드 파트너 등급이 될수록 제품 구매에 대한 할인율이 올라가고요,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도 높습니다. 국내에는 16개의 골드 파트너가 있고요. 이 오파스넷은 국내에 있는 16개의 골드 파트너 중에 하나인 시스코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네트워크 인테그레이션 사업자다, NI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 정리해 주셨다시피 오파스넷은 이제 시스코의 최상위 파트너사다. 이게 좀 핵심 키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멘텀이 될 만한 투자 포인트로는 우리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예, AI 시대에는 AI 시대에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은 네트워크 장비 또한 엄청난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AI 작업이 많아지면서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요. 기존보다 빠르게 가야 되고, 양이 많고요, 빠르게 가야 되고 손실이 없이 가야 됩니다. 기존의 네트워크는 처리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자체가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그림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AI 시대가 되면은 이 망에 오고 가는 데이터가 많게 됩니다. 네. 예, 교차로에 그러니까 차선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차선이 넓어지게 되면은 교차로에서 차량을 정리하는 스위치라던가 그다음에 인터체인지가 넓어져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로의 교환망, 데이터의 교환망 쪽에는 스위치, 라우터가 있고, 이 AI라는 게 대부분 코어,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쪽에서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강자가 시스코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통신, 기업 모두 AI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장비에 대한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스코가 여기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파스넷이 처리해줘야 되는 시스코 물량이 많아질 거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제 세부 사업별로 썼는데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따로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코의 실적 발표 부분만 한 번 더 하이라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코 실적 발표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을 해석해서 그냥 붙여놓은 거고요. 시스코는 지금 매 분기 AI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모델 학습, 이 트레이닝 제품 관련해서는 연간 목표로 삼았던 수주 목표 10억 달러를 3개 분기 만에 달성했고요. 초대형 고객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주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수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 추론, 인퍼런스 제품 라인업에서는 5개 분기 연속 스위칭 장비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3분기까지 누적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말은 기업들이 수익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기회가 기대된다는 부분도 눈에 띄는 말이었습니다. 연결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3개 분기 연속 주문이 2자릿수 증가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속적으로 긍정적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시스코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도 여지없이 시스코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코의 사업 확장은 국내에서 시스코 제품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오파스넷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스코 실적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AI 시대의 네트워크 장비 변화도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오파스넷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실적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1분기 말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1,510억을 기록해서 수주 잔고가 계속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1분기 분기마다 이게 연속해서 보기보다는 매년 1분기 수주 잔고를 비교해서 보시는 게 적절한데 이 수주가 꽤 높은 수준의 수주 잔고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AI 관련 네트워크 장비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AI 시대를 앞두고 선제적인 투자가 계속 집행될 것으로 보여서요. 올해 매출이 2,222억 원, 전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영업이익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영업이익이 YOY로 16.8%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밸류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예, 히스토리컬 PB 밴드 이렇게 보시면은 하단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 과거 밴드를 보면은 22년, 23년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때는 코로나 기간 물류 문제로 지연되었던 네트워크 장비 인도가 풀리면서 확 장비가 들어오면서 실적이 좋았었고 역대 최대 매출 2,250억 원을 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24년에는 오히려 23년 기저 효과로 인해서 24년에 좀 매출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PBR 하단까지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AI 관련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업황이 회복세에 진입함에 따라서 더 높은 PBR 밴드에서 거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파스넷의 주 리스크 요인은 뭐라고 보고 계실까요? 예, 이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비즈니스를 볼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네트워크 통합 사업, NI 사업 분석할 때는 운전 자금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현금 흐름에는 좀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일단 지출을 먼저 하고 대금 회수는 나중에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수주 후 설치할 고가의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매하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엔지니어의 인건비도 계약 기간 내내 꾸준히 발생하는 데 비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대금 계약 조건에 따라서 프로젝트 완료 후 일시불로 받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눠서 받게 되는데 잔금 회수 전까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 부담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오파스넷 입장에서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이 고객 사정에 따라서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프로젝트의 경우 검수 절차가 까다로워서 행정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잔금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통합 사업자는 아무래도 작은 업체들이 많고요. 그래서 공급사와 고객사 사이에서 의뢰 입장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공급사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고요. 그래서 장비를 구매할 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반면에 고객은 구매력이 큰 갑에 위치해 있으므로 대금 지급을 늦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꼬이기 쉬운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오파스 넷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1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400억이고 순현금은 200억 원입니다. 하지만은 이 기업을 투자하게 되신다면은 이 분기마다 현금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네. 투자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스코의 최상위 파트너사인 오파스넷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선호 연구위원이 쓴 리포트가 유일하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리포트 찾아서 전문을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